미국 경찰들이 한 한국인 소년을 용의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아버지가 한국 특수부대 소속이며 뉴욕에서 외교 임무 중이라고 밝히자 경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탄 벤츠 한 대가 나타나고 그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뉴욕의 무자비한 여름 태양은 브루클린의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어깨가 축 처진 차에 낯선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 귀를 찢는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때로는 그의 방향으로 향하는 불친절한 시선들이 모두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겨우 3주, 민호는 아직도 뉴욕의 험악한 리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타이어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검은색 경찰차가 연석 옆에 날카롭게 정지했고 2명의 경찰관이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 채서 뛰어나왔습니다. 민호의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신분증 꼬마야. 키가 더 큰 경찰관이 요구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라이언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친절함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민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영어 단어들이 그의 혀에서 꼬였습니다. 제 아파트에 있어요. 당연히 없겠지. 다른 경찰관 더글라스가 비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경고 없이 민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명의 불법 체류자로군. 이런 애들은 바퀴벌레처럼 도시에 넘쳐나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의 열기가 그의 목부터 두피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멈춰서 구경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특수부대 장교예요. 유엔에서 일하세요. 민호는 절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라이언이 폭발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그리고 나는 배트맨이야. 네 아버지에게 전화해볼까? 아 맞다. 여기 휴대폰이 있군. 민호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라이언은 화면을 열고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꼬리에 감도는 악의적인 미소가 민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지만 그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강인함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숨고 싶었습니다. 경찰서로 작은 여행을 가보자. 브루스 리, 더글라스가 민호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민호의 가는 팔을 파고들었고 분명히 멍이 들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익 소리와 함께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급정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정지된 듯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모든 눈길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서준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수년간의 군사훈련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명확했으며 그의 자세는 말보다 더 많은 권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유엔 특수부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기 중의 권력의 균형이 즉시 변화했습니다. 민호의 눈과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더는 아무도 너를 이렇게 대하지 못할 거야. 그들 중 누구도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떤 끔찍한 비밀들을 밝혀낼지, 어떤 위험한 적들을 드러낼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전체 도시를 밝힐 불길로 번질 것입니다. 민호의 방 안, 스탠드 불빛이 불안정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방금 생긴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공책에 열심히 낙서를 하며 굴욕의 순간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조용하실까? 민호는 연필을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 경찰관들이 아버지를 보고 얼굴색이 변하던 순간은 짧은 승리 같았지만 그 이후의 침묵은 더 무거운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준이 유엔 관계자를 통해 얻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매튜스와 더글라스 포터,
두 경찰관의 이름이 이민자 관련 사건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군. 서준은 자료를 펼쳐놓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사훈련 받은 눈은 이미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스타이베슨트 고등학교에서 민호는 복도를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상급생 몇 명이 그의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하이바 성룡 경찰과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어. 한 학생이 일부러 민호의 책 위에 음료수를 쏟으며 도발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젖은 책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입술은 꾹 다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들의 조롱을 부추겼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불법 체류자, 테러리스트, 얼마나 무지한 말들인지.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특수부대 장교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관들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서준은 아들의 가방에서 손상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물었을 때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수로 물을 엎질렀어요. 아버지는 믿는 척했지만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의 눈은 말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 기억하니? 진정한 전사는 자신의 싸움을 선택한다. 민호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완성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팔뚝의 오래된 상처를 만졌습니다. 첫 임무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이 싸움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식탁에서 서준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믿지 못할 것을 발견했어요. 내일 만납시다. 민호는 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민호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불빛들이 진짜 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간혹 별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순간 민호는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낯선 도시에서 무언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작은 카페는 들려서는 안 되는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히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아만다 콜린스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직감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무심코 저으며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아왔고 그 흔적이 그녀의 얼굴 주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아만다는 즉시 그의 군인다운 자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린스 씨. 서준이 말했습니다. 군대식 격식이 그의 모든 음절에 묻어났습니다. 아만다라고 불러주세요. 격식을 차리면 마치 정치인을 인터뷰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갈색 폴더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김소령님. 서준은 문서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적인 정보를 읽으면서도 표정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군사훈련이 그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해주었지만 내면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FBI도 얻지 못한 이런 정보를 얻었습니까? 서준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방 요원보다 기자를 더 신뢰하죠. 아만다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서준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들은 불안한 패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구금된 이민자들, 특정 변호사들에게 지불된 엄청난 금액 후 석방된 사례들, 미스테리하게 번복된 추방 명령서에 서명한 판사들. 여기 더 큰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만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서준은 본능적으로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대규모 강탈 시스템을 조직하고 있어요. 라이언과 더글라스 같은 경찰들은 그저 하수인일 뿐이죠.
카페의 조명이 아만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군대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동맹이 진정성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서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아만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취약해졌습니다. 제 딸, 소피는 학교에서 이민자들을 옹호하다가 괴롭힘을 당해요. 이 시스템은 다음 세대까지도 독살하고 있어요.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동기를 이해한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만다의 딸 소피가 민호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운명의 실이 이미 얽히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만다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10년 전 이것을 조사한 한국인 경찰에 대한 언급을 찾았어요. 그는 조사를 마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우였어요. 서준의 혈관 속에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가 그의 평온한 표면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김현우, 그것은 그의 형제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준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1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그들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몇 개월 후 형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의 무력감, 모두가 그를 잊었지만 서준은 결코 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는 제 형입니다. 서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아만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그녀는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김소령님.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거예요. 서준의 얼굴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 형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침묵시켰는지 찾아내야겠습니다. 서준이 결연히 말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 가을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새로운 위험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작은 아파트는 갑작스러운 진실의 무게로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그는 형의 유일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 경찰 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준보다 10년 먼저 미국으로 이민 온 형은 경찰국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형, 서준은 사진 속 현우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의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어머니 제사 때 국제전화로 짧게 나눈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 후 가족은 단지 업무상 위험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편지 한 장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가족 모두 현우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도 없이 아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렸고 아버지는 그 후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오직 서준만이 형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간의 본능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 중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딴 생각에 빠져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저 내 삼촌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은 금기된 주제였습니다. 가족의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처음으로 서준은 형 현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유했던 어린 시절 장난, 다툼,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삼촌은 이상하게도 나보다 한국 음식을 더 그리워했어. 서준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여기서는 아무리 비싼 한식당을 가도 그 맛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군인다운 규율과 절제로 감정을 억누르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너무 용감했어. 언제나 자신보다 큰 불의에 맞서 싸웠지. 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형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취약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철 같던 특수부대 장교의 갑옷의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삼촌은 살아계신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찾아야 할 것 같구나. 그날 오후 민호는 학교 도서관에서 소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유일한 친구였고 그녀만이 민호가 겪는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를 만났대. 소피가 책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매우 용감한 분이라고 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분이야. 항상 감정을 숨기시지.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네. 소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래. 항상 강해 보이려고 하지. 하지만 가끔은 밤에 혼자 울고 있는 걸 들었어. 민호는 소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럴까요?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릴까요? 그 생각은 민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어. 소피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부패했다고 생각하시나 봐. 정말 심각하게.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도 조사하고 계셔. 소피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함께 일하는 걸까? 민호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낯선 도시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대화가 멀리서 주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현우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의 동생입니다. 네, 유엔의 그 사람 맞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민호는 점심시간에 소피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 새로운 우정은 학교라는 적대적인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부스스한 갈색 머리카락과 얼굴에 비해 너무 큰 안경을 쓴 소피는 민호의 어눌한 영어나 내성적인 성격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네 아버지를 만났대. 소피가 사과를 베어 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분이 매우 용감한 분이라고 하셨어. 민호는 그 우연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자야. 너를 괴롭힌 그 경찰들을 조사하고 계셔. 소피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그들이 부패했대. 정말 심각하게.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내 아버지도 조사하고 계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아이 사이에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종의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 큰 일의 주변부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서준이 한국 영사관에서 긴장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영사는 엄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당신에 대한 심각한 혐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영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FBI가 당신이 유엔에서의 직위를 이용해 미국 영토 내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준은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격렬한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수십 년의 군사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거짓 혐의입니다. 거짓이든 아니든 당신의 외교적 지위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48시간 내에 변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될 것입니다. 서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찾고 있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이 발견한 것을 그도 발견하기 직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사관을 나서며 서준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탄 두 남자가 계산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물러서거나 결과를 감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서준은 모퉁이마다 쫓아오는 차를 의식했습니다. 그의 군사훈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을 했고 마침내 분비는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 미행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갑자기 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서준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민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민호야, 학교에서 곧장 집으로 와.
소피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너를 데려오라고 부탁할게. 문을 잠그고 내가 올 때까지 누구도 들이지 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민호의 목소리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서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예방 차원이야. 곧 설명해 줄게. 약속해.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아만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군요. 아만다가 말했습니다. 제 소식통에 따르면 FBI가 당신의 아파트를 수색할 영장을 신청했어요. 혐의는 간첩 행위입니다. 완전히 날조된 혐의입니다. 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찾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거예요. 아만다의 목소리가 격렬해졌습니다. 이건 그들이 당신의 형에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먼저 명예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아만다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준은 이미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서준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자적으로 변조된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당신은 형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군요. 어떤 진실은 묻혀 있어야 합니다, 김소령.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준은 아들의 방을 바라보았고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호를 보호하고 형의 기억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바로 그날 밤 아만다 콜린스가 모든 사건을 연결하는 고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경찰국장이 소유한 역외 은행 뉴 호라이즌 트러스트로 정기적인 입금을 받는 변호사들, 퀸즈에 있는 김 가족의 오래된 집은 민호가 기억하던 것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서준은 현우가 사라지기 전에 살았던 곳을 다시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삼촌은 항상 조심성이 많았어. 서준이 버려진 방들을 뒤지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형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위험한 일을 의심했다면 분명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거야. 민호는 아버지가 방법론적으로 느슨한 바닥판, 벽의 틈새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베테랑 군인의 손길은 정확했지만 그의 눈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삼촌은 어떤 분이셨어요? 서준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삼촌은 항상 웃음이 많았어. 내가 너무 진지하다고 놀리곤 했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어. 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의감은 누구보다 강했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했지.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삼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그에 대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일부가 민호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각자 다른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우의 옛 방으로 들어가자 낡은 벽지와 먼지 쌓인 가구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방에서 삼촌이 무엇을 계획했을까? 어떤 꿈을 꾸었을까? 민호는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 쪽 몰딩에 작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느슨한 나무 조각을 당겼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공간에서 오래된 검은색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렀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한 메모, 이름, 날짜, 장소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형이 발견한 작전에 대한 상세한 지도였습니다. 그 계획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증거야. 서준이 재빨리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강탈, 증인들의 실종, 사기적인 추방들.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신속하게 일기장을 민호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지금 당장 그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뒷마당을 통해 도망치는 동안 민호는 집으로 들어오는 두 남자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를 모욕했던 바로 그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라이언과 더글라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와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가방 속 일기장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삼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민호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민호가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결단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형의 작업을 마무리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민호는 비밀리에 일기장의 각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소피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예방책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틀 후 복면을 쓴 남자들이 그들의 아파트를 침입해 원본 일기장을 가져가고 명백한 경고를 남겼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이가 납치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다음은 민호가 될 것입니다.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UN 한국인 장교 간첩 혐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의 사진은 의도적으로 어둡고 위협적으로 조작되어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민호는 학교 복도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이전의 속삭임과 적대적인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언어적 공격으로 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스파이야. 너희는 추방되어야 해. 한 학생이 민호를 사물함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귀에 피가 쏠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삼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자제력을 기억했습니다. 날 건드리지 마. 민호가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그의 한국어 억양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무서워라. 스파이의 아들이 화났대. 다른 학생이 조롱했습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짱깨야.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도 모르는 무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가 막 대응하려는 순간 소피가 재빨리 끼어들어 민호와 가해자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에게서 물러서 소피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긴장감은 한 교사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화장실에서 민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치심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손인 그가 이제는 간첩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 그의 유산, 모든 것이 이 낯선 땅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왔을 때 소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 소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먼저 명예를 공격해. 네 아버지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야. 민호는 그녀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명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손상된 것은 민호에게도 깊은 상처였습니다. FBI 신문실에서 서준은 요원들이 그의 침착함을 깨려고 시도하는 동안 군인다운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제한된 경찰 기록에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 요원이 비난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과 유엔의 허가를 통해서입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범죄자들과의 접촉은요? 만약 아만다 콜린스 기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녀는 여러 퓰리처상을 수상한 존경받는 전문가입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서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유엔에서 거리에서 이제는 법 앞에서까지 마치 그의 한국인 피부가 그를 영원히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아만다는 컴퓨터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찍은 일기장의 사진들과 그녀 자신의 파일들을 교차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어 프랭클린 연방판사, 베럿 경찰청장, 심지어 지방검사까지 연루되어 있어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FBI 내부의 익명 소식통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준에 대한 거짓 사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에 24시간이 있습니다. 아만다는 열심히 일기장 사진을 정리하는 소피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서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해 아만다가 결론지었습니다. 내부에서 기꺼이 말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 경찰서에서 라이언과 더글라스는 밀수된 위스키로 건배를 나눴습니다. 참견하는 한국인을 위해 더글라스가 웃었습니다. 곧 그는 관타나모에 있을 거고 아무도 더 이상 우리의 작은 사업을 조사할 용기를 내지 못할 거야.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면책의 날들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신참 경찰관 에디 로드리게스가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에디의 어머니는 20년 전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였고 그는 이 부패한 경찰관들이 그의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아만다 콜린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보이는 호화로운 호텔 옥상에서 위험 있는 인물이 방탄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베럿 뉴욕 경찰청장은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위스키 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점점 연결고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베럿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사법부의 연락책을 가동시켜 핸더슨 판사가 이 사건을 맡을 것이다. 그는 뭘 해야 할지 알아.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항상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방인도 그의 제국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아만다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기자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젊은 비서인 엘리자베스 첸이 눈에 띄게 떨면서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만 출신이에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몇 달 동안 구금했어요. 추방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죠. 우리가 한 모든 일은 합법적이었지만 그들은 서류를 위조했어요. 아만다는 봉투의 내용물을 검토했습니다. 서준의 사건에 대한 핸더슨 판사의 공식 지정과 함께 판사와 베럿 사이에 오간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다이너마이트예요. 아만다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함이 깃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디서든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만다는 이 어린 여성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기득권층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한편 한국 영사관에서 서준은 다시 한번 영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외교관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당신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송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준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실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유산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민회계의 투쟁보다 도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각하 서준이 깊은 공손함으로 말했습니다. 송환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도 당신과 함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서준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지위와 특권은 보호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소령님. 만약 미국 당국이 당신을 간첩이라고 선언한다면 서준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간첩이라고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간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정의를 추구하는 형제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민호와 소피는 자신들만의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은 같은 경찰관들에게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이민자 자녀들을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학대 패턴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할 수 있다면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민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침묵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할게, 민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공개할게, 모든 것을.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소피는 민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해, 민호. 그날 밤 아만다는 또 다른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보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핸더슨 판사는 추방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의 대가로 해외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지만 적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방법원은 현우가 연방보안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했을 때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출현은 참석자들 사이에 놀라움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죽었다고 추정되었던 경찰관이 이제 살아있는 자들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라이언과 더글라스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핸더슨 판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지방검사가 사건에서 빠진 후 지정된 특별검사가 요청했습니다. 김현우 전 뉴욕경찰국 형사입니다. 이어진 3시간 동안 현우는 강탈 계획을 체계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거짓 혐의로 고발되었는지, 어떻게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어떻게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강탈당했는지를 말입니다. 라이언 매튜스와 더글라스 포터 경관은 하급 수금원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취약한 대상을 식별하고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법외 수수료를 요구하는 특정 변호사들에게 인계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열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첫 줄에 앉은 아만다는 모든 단어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서준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 순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리처드 베럿 경찰청장과 여기 계신 윌리엄 핸더슨 연방판사입니다. 충격적인 소란이 법정을 가로질렀습니다. 핸더슨 판사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이 증언이 무시되기를 요구합니다. 혼란이 법정을 장악했습니다. 아래층에 앉아있던 민호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촌의 용기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혈통에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란 속에서 아무도 뒤쪽으로 조용히 들어온 남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천둥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가 쓰러졌고 그의 흰 셔츠에 붉은 얼룩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비명이 공간을 채웠고 연방 보안관들이 공격자를 제압했습니다. 소피와 함께 재판을 지켜보던 민호는 쓰러진 삼촌을 향해 달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습니다. 서준은 이미 형제 옆에 있었고 상처를 누르며 그의 눈은 침묵의 저항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급히 옮겨지기 전 현우의 마지막 말은 모든 기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베럿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여전히 형의 흔적으로 손이 얼룩진 서준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나 제 가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패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된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 그의 동족이 다시 한번 침묵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준은 병원 복도에서 의식을 되찾기를 기다리는 형을 바라보며 한국어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들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형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국인인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의 뿌리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들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병원 복도는 민호가 아버지가 이리저리 걷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수술을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기다리는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민호가 한국어로 침묵을 깨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경찰들에게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서준은 멈춰서서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민호 옆에 앉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단다. 하지만 이제 현우 삼촌이 위험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군인다운 통제의 가면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 나도 자책했다는 걸 알고 있니?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형을 잃었을 때 그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죄책감을 10년 동안 안고 살았단다. 민호는 이 고백에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이전에 자신의 취약점을 공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지만 죄책감은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이라는 걸 알게 됐어. 서준이 감정으로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 김씨 남자들은 세상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단다. 고요한 눈물이 민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은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통적으로 격식 있는 관계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네 용기였어. 서준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괴롭힘, 굴욕, 두려움에 맞서 싸웠어. 그리고 여전히 강하게 버텼지.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장벽, 군사적 전통, 문화적 기대, 제한된 소통으로 세워진 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마치 처음으로 진정한 아버지를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요. 민호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나 현우 삼촌을 잃고 싶지 않아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군인들도 두려움을 느낀단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가 다가와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김씨, 당신 형제가 지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당신 두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의사를 따라갔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으며 그들의 연결은 공유된 정직함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마주하든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약했지만 진실했습니다. 형, 서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우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나았다, 동생아.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결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어? 현우는 시선을 민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조카구나. 마지막으로 널 봤을 때는 아주 어렸었는데. 민호는 삼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지만 깊은 연결감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혈연의 연결, 정의를 위한 공유된 투쟁. 삼촌. 민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삼촌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현우는 조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같은 고집스러운 턱, 같은 정의감 넘치는 눈빛. 그는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번 쓰러지면 4번 일어난다. 기억하렴. 그날 밤 3명의 김씨 남자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도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코너 뒤에 숨어서 아만다는 이 가족의 재회를 목격하고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가족들, 그들의 존엄성, 그들의 진실. 그녀는 결연히 돌아서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FBI 회의실은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을 때 침묵에 빠졌습니다. 요원들, 특별검사, 그리고 아만다 콜린스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징징대는 이민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지? 라이언의 목소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돈을 내는 한이지. 더글라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한국인은 우리에게 15,000달러를 안겼어. 베럿이 만족했지. 그러고 보니 유엔의 그 한국인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어. 베럿이 10년 전에 그의 형제를 처리한 것처럼 그를 처리하겠대. 그 참견하는 형사가 거의 전체 작전을 폭로할 뻔했던 거 기억나? 좋은 시절이었지. FBI 요원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경관들이 자주 모이는 술집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아만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죠? 소피는 어머니 옆에서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민호와 제가 모든 것을 계획했죠. 그녀는 근처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는 척하면서 경찰관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관들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특별검사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거주지와 베럿 청장의 사무실에 수색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소피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만다의 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소피가 얼마나 용감해졌는지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미국의 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 다음 24시간 동안 FBI에 조율된 작전이 여러 주소지를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라이언의 집에서는 위조된 원본 문서와 갈취된 금액이 기록된 피해자 명단이 든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베럿의 자택에서는 요원들이 10년 전 현우를 침묵시키기 위한 작전 세부 사항이 담긴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라이언과 더글라스가 첫 번째로 체포되었고 뉴스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집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핸더슨 판사가 법정에서 호위되어 나갔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럿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민호는 아버지와 천천히 회복 중인 삼촌과 함께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끝났나요? 민호가 희망의 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약한 상태였지만 머리를 저었습니다. 베럿이 체포될 때까지는 아니야. 그가 모두 중 가장 위험해. 마치 그의 말을 확인하듯 서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명의 메시지. 창 밖을 보세요. 길 건너편에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분명히 보이는 베럿이 병원을 직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리를 넘어 서준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는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민호를 향해 가리켰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군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그의 피와 살, 그의 미래였습니다. 민호야,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가서 물 좀 가져와 줄래? 민호는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험에서 멀리 보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그는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서 보이는 결단력을 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준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와 베럿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두 남자, 두 전사, 완전히 다른 가치를 위해 싸우는 두 아버지. 서준은 전화를 꺼내 FBI 연락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럿을 찾았습니다. 그가 지금 병원 밖에 있습니다. 제 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보며 베럿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한국인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 그의 명예, 그의 정의감. 베럿은 차에 시동을 걸고 도시의 미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사냥감이었습니다. 경찰 헬리콥터가 최종 작전이 펼쳐지는 버려진 부두 위를 선회했습니다. 3시간 동안의 도시 추격전 끝에 포위된 베럿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난 감옥에 가지 않을 거야. 그가 자신을 둘러싼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 내가 이 도시를 보호했다고. 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 1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차들에 의해 보호받으며 서준은 아만다, 소피, 민호와 함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현우는 병원에서 비디오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발견됐죠?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였어.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퍼진 후 택시 운전사들, 식당 주인들, 학생들 모두가 목격 정보를 신고하기 시작했어. 베럿은 모든 이민자가 그의 눈과 귀가 된 도시에서 숨을 곳이 없었지.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외톨이였던 그가 이제는 전체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굴욕이 수천 명의 다른 이민자들과 연결된 공유된 경험이 되었고 그들은 함께 일어나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FBI 협상가는 베럿을 설득하려 했지만 전직 경찰청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칠 거예요. 아만다가 중얼거리며 소피의 눈을 가렸습니다. 서준은 부드럽게 민호를 현장에서 멀리 데려갔습니다. 어떤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단다 그가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졌습니다. 베럿은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3달 후 뉴욕 한국영사관은 특별 행사를 위해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사가 뉴욕시장과 FBI 국장 옆에서 서준, 현우, 민회에게 민간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사가 선언했습니다. 미국 최근 역사상 가장 큰 부패 네트워크 중 하나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용기와 진실성을 통해 우리 국가 간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아직 지팡이를 짚고 있는 현우는 또한 명예의 상징으로 그의 옛 형사 배지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성공 없이 유사한 사건을 조사해왔던 인터폴은 김 가족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특별 대표를 보냈습니다. 정중석에는 수십 명의 이민자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지켜보았습니다. 강탈 계획의 피해자였던 가족들이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후 영사관의 작은 정원에서 민호는 소피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 머물 거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한국인일 거야. 아버지는 유엔의 초국가족 범죄 부서에서 새 직책을 받으셨어. 그리고 현우 삼촌은 경찰 아카데미에서 가르치실 거야. 그리고 너는? 나?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의 길을 따라갈 것 같아. 아마도 법학이나 어머니처럼 저널리즘을 공부할 수도 있어.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서준이 젊은이들에게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그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 자신의 원칙에 진실되게 남을 용기에 있다는 것을. 민호는 아버지의 눈에서 자부심을 보았고 그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 낯선 도시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찾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견고한 정체성, 진정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과의 더 깊은 연결. 그들 앞에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쓰여진 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봄바람이 맨해튼의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민호는 학교 계단에 앉아 소피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동일한 장소에서 그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깨를 쭉 펴고 자신감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소피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봤어? 우리가 타임지 표지에 실렸어. 그녀는 잡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민호와 소피의 사진이 있었고 헤드라인은 미래의 정의의 목소리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두 10대가 어떻게 용기 있게 이민자들을 착취하는 대규모 부패 시스템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는 이미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자의 용기에 대해 자랑하셨습니다. 학교 안에서 예전에 민호를 조롱하던 바로 그 학생들이 이제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부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른 일부는 그저 영웅의 후광을 쫓았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그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호는 아버지와 삼촌이 기다리고 있는 맨해튼 중심가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여파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에서 다양한 이민자 지원단체들의 대표들이 테이블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준, 현우, 그리고 아만다가 설명하는 것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증거들은 전국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아만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뉴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마이애미, 모든 주요 도시에서 유사한 강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도시들의 내부 고발자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개인적인 투쟁이었던 것이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존엄성을 위한 운동, 그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 진정한 정의를 위한 운동. 회의가 끝난 후 서준은 아들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자랑스럽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네가 처음 그 경찰관들에게 멈춰 섰을 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민호는 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옳은 일을 하셨어요. 현우가 그들에게 다가와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웠어.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의 저항군이었고 아버지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지.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민호는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이민자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인함과 정의의 유산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만다가 그들에게 와서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특별 세레모니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당신들의 용기를 인정하고 새로운 이민자 보호법에 서명할 예정이에요. 당신들 세 분이 초대받았어요. 소식을 들은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창문 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의 도시였습니다.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항상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민호예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내일 큰일이 있어요. 그의 할머니는 그의 성공과 용기에 대해 기뻐하셨지만 마지막에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네 마음은 항상 한국인님을 기억하렴. 우리의 한과 정의 정신을 잊지 마라. 민호는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백악관 장미정원은 봄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준, 현우, 민호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아만다와 소피는 바로 그들 뒤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상상해 본 적 없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를 기념합니다. 정의입니다. 이민자 보호법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이 나라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손짓하여 김씨 가족을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특히 저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린 이 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준, 현우, 그리고 민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준은 수십 년의 군사훈련으로 감정을 통제했지만 현우와 민호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통령은 3명 각각에게 민간인 용기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민회에게 메달을 걸어주며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이에 그러한 용기를 보여준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 순간 민호는 바로 어제 아침 아버지에게 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미국인인가요? 서준의 대답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다. 두 세계의 최고를 가져갈 수 있어. 하나의 정체성이 다른 하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백악관 잔디밭으로 나갔습니다. 현우는 조카를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민호야, 내게 줄 선물이 있어. 그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경찰 아카데미를 졸업했을 때 아버지가 주신 거야. 이제 내 차례야. 민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포켓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 이것은 단순한 나침반이 아니야,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유산이야. 삶이 혼란스러울 때 이것이 너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게 해. 민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삼촌을 껴안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두운 숲을 헤매던 소년에서 자신의 목적지를 아는 젊은 남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서준과 아만다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아만다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강하지만 부드러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이것을 내유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은 유연하고 외면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소피도 마찬가지예요. 아만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민호는 창밖으로 미국의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그에게 가혹했지만 또한 그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확고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가슴 깊숙한 곳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혜로우시지. 한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열망이야. 이제 제 한은 치유되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많아요. 비행기가 뉴욕에 접근하자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지평선에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이 빌딩들이 단순한 콘크리트와 유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꿈과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의 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쟁, 그리고 그 꿈의 중심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소년,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싸운 소년,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소년. 집에 왔구나. 서준이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들은 정말로 집에 왔습니다. 창밖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횃불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처럼, 정의와 존엄성이 승리하는 미래를 향한 약속처럼 민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